저는 어떤 재난이 딱 터졌을 때 뉴스 딱 틀면 거기에 벌써 누군가 도와주러 왔어. 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면 딱 그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진짜 작은 영웅들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외국 연구자들이 진짜 너희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참 유난히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민단 말이죠. 그 심리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정치적 격변의 순간 등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일반 국민일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 질병, 이산을 남겼고요. 심한 경우 생명도 앗아갔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 또한 무명의 일반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는데 특히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위기 속에서 또 일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막 회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또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헌혈, 뭐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주위에 인도주의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교수님 혹시 인도주의가 무엇일지 좀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우리 가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저희 어머니가 넌 인간도 아니야 임마. 어허.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때 인간도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뭐 그런데 의외로 진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도 인간도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걸 누릴 수 없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놀러 갔는데 물이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물이 네. 그래서 세수를 못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물이 계속 나올 때는 귀찮아서 세수를 안 했는데 물이 없어서 제가 3일 동안 세수를 못하고 씻지를 못하니까 놀러 갔던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굉장히 서글퍼지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끝까지 유대인 수용소에서 버틴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세수를 끝까지 해낸 사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도주의라는 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사소해 보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모든 사소한 행위들을 저희 심리학자들은 인도주의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모든 사소한 것들. 인도주의다. 네.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 밥을 먹고 밥을 먹도록 추우면 옷을 입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아프면, 신체가 더러우면 씻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고. 네. 그런 게 인도주의. 이런 모든 구체적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해야 될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 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인도주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창하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근현대사의 역사와 이러한 위기 속에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영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사실 이건 뭐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의 시작, 소위 말하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탈은 물론이고요, 뭐 인권 탄압, 민족 말살, 일제 강점기 전체 희생자는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려던 순간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든 게 있죠. 그게 뭐다? 바로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아, 독립운동이 단순히 주권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국민들의 그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자 목숨을 건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안창호 선생님 가슴에 보시면 뭐 배지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적십자 배지입니다. 그게 적십자 배지.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도주의와 그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저기 뭔가 이렇게. 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거는요. 아마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실천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안정근 지사입니다. 안정근. 자,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왠지 그냥 느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왠지 안중근 의사의 안중근을 치다가 우를 어로 잘못한 느낌. 그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 모르세요. 네, 모르시기 때문에 안정근이 누구냐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생입니다. 아, 안정근 지사가 네, 네,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안정근은 형 안중근의 그 옥바라지를 도왔고요. 또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집행당하기 하루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죠. 이 안중근의 죽음 이후에 이 동생 안정근은요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적십자회 부회장을 역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형의 뜻을 이어가죠. 아니 그런데요. 네.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내신 분인데 여기 심리학자로서 한번 드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역할 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본능을 또 예, 숨길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아까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사형 집행 전날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으로 안정근 지사를 만나셨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거를 안정근 지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형님, 즉 가족의 죽음 전날 만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족을 잃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때 심리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이런 거 겪는 게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가치가 높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가족의 죽음을 봄으로 인해서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떠나고 도망가고 그 고인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오히려 안정근 지사께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형님이신 안중근 의사의 뜻을 잘 이어받고 더 많이 계승하셨다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이럴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오히려 안정근 지사께서 형님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무서우셨겠죠. 그렇겠죠. 아마 그걸 오히려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보통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피하자, 두려우니까 떠나자, 이래서 반응과 결정을 동일시해요. 근데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섭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분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지만 그쵸, 그래도 이 일이 맞기 때문에 이 길로 가자는 좋은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켜낸 인도주의의 불씨가 불꽃처럼 이렇게 번진 시기가 또 있었겠죠? 네, 있죠.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기나긴 그 암흑을 지나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이 이 전쟁이 터졌잖아요. 현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픈 영향을 준 사건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의 첫 번째 아픔, 영향, 이건 뭐니 해도 굶주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토 파괴됐죠. 또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국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식 창구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회죠, 국회 재헌의회가 부랴부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걸 제정해가지고 원조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이 있어도 문제는 항상 배분이라는 건데요.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족하기 시작한 봉사단체들의 주도로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를 도왔던 거죠. 이후에도 이들은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게 가능해요? 난 이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학자들 연구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그때 자기 자식이 배를 굶어도 옆집 산모는 먹였다는 아니 문헌들이 그게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인류가 강한 거죠. 야, 우린 네. 진짜 인도주의의 네, 모범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의 태아로서의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극악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1951년, 52년, 5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 이야, 와, 감동이다. 네, 네. 자, 이 수많은 전쟁 고아와 피난민을 구호했던 이 무명의 봉사자들. 정말 이 사람들은요,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 피난지에서 임시병원 세우고 부상병 치료하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죠. 또 전쟁 이후에는요, 이 남북 분단으로 생긴 그 수백만 그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사업, 전쟁포로 송환 및 그 인도적 지원에도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산가족이 남과 북을 합쳐서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1971년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뭐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85년에 처음 이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그 예술 공연단의 그 교황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만난 인원은요 고작 300명 정도였거든요. 이후에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따라가지고 그 2000년 광복절에 맞춰가지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죠. 그 후에 이제 21차례의 상봉을 통해서 4,290가족 2604명의 대면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2005년부터는 7차례 또 화상 상봉을 통해 가지고 557가족 3,748명이 서로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면 상봉은 2018년 21차가 마지막이었고요. 화상 상봉은 2007년 7차가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교수님 이게 이산가족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저 이거 인권 유린이라고 봐요. 아니 내가 만나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 딸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권 유린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가족과 이별하는 고통을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매일매일 뇌가 매를 맞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 뇌가 매를 맞고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일매일 가격을 당하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힘든 고통이고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말 가족을 갈라놓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동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전쟁과 분단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실 돌아보면 선생님께서 잘 아시고 알려주시고 있듯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저도 놀라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발생했던 뭐 산불, 폭우, 가뭄 이러한 재해가 끊이지 않잖아요. 특히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태풍, 이 태풍은요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욱 낙담시키는 건 인재죠.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일어난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극복하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속 성장 이면에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죠.
아파트 붕괴, 백화점 붕괴, 다리 무너지는 거,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 시스템의 그 틀을 완전히 재편한,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또 세월호, 아유. 또 이태원 참사처럼 다양한 어떤 그 아픔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들을 도왔던 거는요,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봉사원들은 이제 재난 발생하면 재난 현장을 그 지원하기 위해 길게는 몇 년 동안 정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봉사를 비롯해 온 국민의 성금은 또 재난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죠. 저는 어떤 재난이 딱 터졌을 때 뉴스 딱 틀면 거기에 벌써 누군가 도와주러 왔어. 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면 딱 그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진짜 작은 영웅들이죠. 네, 진짜 진짜요. 영웅들이고. 늘 와 있어요. 네, 늘 와 있어요. 정말 이 평범한 그런 시민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라서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외국 연구자들이 진짜 너희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참 유난히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나는 평범하지만 내가 힘을 발휘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내가 힘을 내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만들어질 거야. 이걸 문화심리학자들이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성. 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역동적인 인도주의에 상당히 잘 부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교수님 혹시 쪼록이 뭔지 아세요? 쪼록이? 쪼록은 그 왜 피 뽑을 때 그 쪼로록 쪼로록 피가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소리를 들리면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립 혈액원이 있었음에도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사고 파는 이걸 매혈이라고 하죠. 매혈이 보편적이었는데 사실 이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감염병 위험도 있고 안정성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을 뒤바꾼 사건이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4.19 혁명이죠. 그러니까 보건사회부 당시 집계에 따르면요, 4월 19일 하루 동안 사망자 186명, 부상자 316명. 자, 이러니까 서울 주요 병원들의 환자들 밀려 들어오고 당연히 뭐가 필요했을까요? 다량의 혈액이 필요했겠죠. 급하니까 심지어 막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응급 환자에게 수혈할 정도로 정말 의사와 간호사가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혈액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여를 위해 자진하여서 오는 그런 뭐 학생, 시민,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전성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혈액이 진짜 필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어떤 직접적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병원에서만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주요 역할을 했던 게 적십자 혈액원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차 나오잖아요. 네,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죠. 저도. 네. 거기. 네. 이 적십자 혈액원은요, 이때 단 하루 만에 62명의 학생들로부터 헌혈을 받아요. 그렇게 모인 혈액 35병을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긴급 방출해가지고 전체 129병을 이 서울 시내 6개 병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의 헌혈이, 그러니까 기존 이제 매혈, 사고 파는 그런 매혈에서 이제는 자발적 무상 헌혈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4.19 혁명이 또 그렇게 헌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참 역사는 이렇게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흥미롭기도 하고 참 새롭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 근데 교수님, 이제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민단 말이죠. 그 심리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약간 말을 바꿔보면 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돕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돕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유를 만들고 있지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야 되기 때문이죠. 왠 줄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 심리학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봐요? 네네. 이거는 또 다른 각도로도 설명이 돼요. 실제로 세계 기부 지수를 보면요. 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등하는 나라가 미국. 인도네시아. 예? 저도 깜짝 놀랐었죠. 오,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 90%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대요. 그리고 65%가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죠. 남을 돕는 마음이 절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를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 저는 좀 민망은 한데 그냥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뿌듯함? 뭐 네, 이런 네. 거를 느끼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사실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보람 느껴.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의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시더라는 거죠. 뭔데요? 내가 작은 기부라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기부가 외로움. 그래서 알고 계신 큰 부자인 분들이 익명으로 거금을 쾌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들려주세요. 신기해, 김 교수. 그냥 이름도 없이 내가 그래도 꽤 큰 돈을 기부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한동안 외롭지가 않아. 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네. 가만 교수님, 그러면 보람도 있고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좋은 거잖아요, 기부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런 인도주의를 좀 더 쉽게 시작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쉬운 방법이니까 쉬운 방법.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네. 100만 원을 꺼내는 게 쉬우세요? 10,000원을 꺼내는 게 쉬우세요? 어이, 10,000원도 만만치 않죠. 아, 그럼 좀 줄여서 1,000원. 네, 1,000원. 1,000원 정도. 네, 1,000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여기엔 또 의외에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기부를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예. 맞아요. 예. 근데 행복해야 기부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구조예요. 양방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뭔가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이랑 기부랑. 근데 뭐가 더 쉬울까요? 기부가 더 쉬워요. 일단 액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 그렇죠. 왜냐면 행복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구나. 변화시키기가. 행동은 되게 쉽거든요. 행동을 먼저 하라. 그렇죠. 기부를 먼저 하라.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나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돈부터 돈부터. 시작하는 행복. 진짜 왜 그거 있잖아요. 100원, 200원도 상관없어요. 근데 왠지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거 100원을 굳이 500원은 별로. 그래놓고서 10,000원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꾸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뭐요? 마중물. 마중.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마중물이라는 단어처럼 정말 힘이 큰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살짝 물고 터주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또 결국 뭐가 됩니까? 외로움 덜 느끼지.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역사하면 우리가 늘 함께 호흡해 주시고 소중한 분이신 우리 최태성 선생님과 대한민국 인도주의의 역사와 숨은 영웅들, 그리고 인도주의의 숨은 심리학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낭만적으로 조금은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참 앞세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주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역사에서 전쟁을 많이 다뤄보기도 하고 많은 위대한 업적을 다뤄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관련된 인도주의의 역사를 공부해보는 시간이 참 의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의 희망의 불꽃 앞으로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고도 지속성 있게 타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태성 선생님 오늘 정말 즐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 배웠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선 액션하라. 그렇죠. 행동하라. 계좌번호 주세요. 즐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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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한국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를 선도하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로 주는 즉 공여 국가가 되어 인류의 아픔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까지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